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은주의 요리교실은 15년째 운영해온 그녀의 자랑이었다.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우며 평생 바쁘게 살아왔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세월이 이제는 보람으로 다가왔다. 큰아들 민호는 이미 대기업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온순한 성격의 아내와 함께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딸 수진 역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곧 동료 교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은주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민수가 선택한 배우자는 달랐다. 30대 중반의 박소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세련된 외모와 당당한 말투, 그리고 뚜렷한 자기 주장을 가진 여성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주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소라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조차 건성으로 했고 은주가 준비한 음식 앞에서도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라며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결혼 준비 과정이었다. 예단이나 혼수 등 전통적인 절차에 대해 소라는 그런 건 구시대적이라며 일축했다. 웨딩드레스 시착을 위해 함께 간 자리에서도 은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다. 제 결혼식이니까 제가 결정할게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간섭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다른 시어머니들보다 훨씬 자제했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피로연이 끝난 뒤 은주가 소라에게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말했을 때 소라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제 경력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어요. 시댁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님들 앞에서 말다툼을 벌일 수는 없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소라는 이미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은주는 꺼림칙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 받아들이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날 밤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은주는 새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나름대로 노력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걸었고 요리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려 했다. 하지만 소라의 반응은 매번 차가웠다. 어머님, 저희는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서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은주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면 시판 김치가 더 깔끔해요라고 했고 계절나물을 무쳐서 가져가면 저희는 간단한 음식을 선호해서요라며 거절했다. 큰 며느리는 작은 반찬 하나라도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라며 고마워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더욱 상처받는 일은 민수의 태도 변화였다. 전에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하던 민수가 이제는 소라 눈치를 보며 엄마, 우리 냉장고가 작아서 보관이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손주에 대한 기대도 번번이 좌절되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은주는 자연스럽게 아이 계획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소라야, 몸조리 잘하고 있니? 아이 생기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면 소라는 표정을 굳히며 대답했다. 어머님,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계획할 문제예요. 지금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심지어 은주가 요즘 젊은 엄마들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고 말하면 그런 건 개인의 선택 문제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라고 쏘아붙였다. 전화 받기를 거부하는 일도 잦아졌다. 은주가 안부 전화를 걸면 소라는 거의 받지 않았다. 받더라도 회의 중이라서 죄송해요. 프레젠테이션 준비 중이에요. 클라이언트와 통화 중이어서요 라며 곧바로 끊어버렸다. 할 수 없이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몇 시간 뒤에야 왔고 그마저도 네 알겠습니다. 같은 간단한 답변뿐이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추석 일주일 전 은주가 이번 추석에는 꼭 와야 한다고 말하자 민수가 미안해하며 답했다. 엄마, 소라가 친정에 가자고 해서요.
소란의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뵙거든요. 그럼 추석엔 우리 집에 오고 설엔 친정에 가면 되지 않니? 그게 소라가 명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요. 미안해요, 엄마. 결국 그 추석에도 민수 부부는 오지 않았다. 큰아들 가족만 와서 차례를 지내는데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민수네는 안 와요?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바쁘다고 하네라고 둘러댔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주는 요리학원 근처 카페에서 오랜 친구와 만나고 있었다. 그때 소라가 직장 동료 몇 명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은주는 반갑게 손을 흔들려 했지만 소라는 은주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잠시 후 소라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솔직히 시댁은 불필요한 족쇄일 뿐이에요. 명절 때마다 가서 절하고 매일 안부 전화 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걸 강요하다니 정말 답답해요. 동료들도 맞장구 쳤다. 맞아,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적으로 사는 게 맞지. 시댁 간섭 받으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은주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족쇄로 여기는 소라의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친구는 은주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은주야,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소라가 우리를 족쇄라고 하더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냥 젊은 애들 철없는 소리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철없음이 아니라 자신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의 마음속에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새겨졌다. 어느 가을 저녁, 은주의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택시 기사의 급작스러운 브레이킹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다. 은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빠가 사고가 났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서.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10번을 넘어 20번을 걸어도 민수는 받지 않았다. 은주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함을 달랠 수 없었다.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마저 연락이 닿지 않는 현실이 절망스러웠다. 마침내 30번째 전화에서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가 아닌 소라의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소라의 음성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소라야, 나야.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어머니, 지금 저희 회식 중인데요. 이 시간에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은주는 숨이 막혔다. 시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도 방해가 된다는 듯한 소라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회식 중이라고요? 민수 좀 바꿔줘. 민수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연락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말 분위기 깨시는데. 뚝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은주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며느리는 회식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가족의 위급함보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었다. 3시간 뒤 남편의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다. 취기가 남아있는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온 그는 어머니, 죄송해요. 핸드폰을 못 봤어요 라며 변명했다. 내 아내가 받았어. 회식 중이라 방해하지 말라더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까지 병원을 지키는 동안에도 소라는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문자 하나, 안부 인사 하나 없었다.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이 가족에서 배제되었고 아들마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사의 기로에서조차 불편함을 표현하는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감싸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은주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남편의 교통사고 이후 은주는 소라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민수와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자주 안부를 묻지 않았다. 요리학원 운영에만 몰두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했었다. 그렇게 1년여가 흘렀다. 어느 봄날 민수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니? 사실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민수는 말끝을 흐렸다. 소라가 임신했거든요. 이제 5개월 됐어요. 은주는 손주 소식에 가슴이 뛰었지만 담담하게 그래 축하한다라고만 답했다. 출산 후에 소라가 복직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고 베이비시터는 비용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혹시 어머니께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은주는 귀를 의심했다. 시댁을 불필요한 족쇄라고 했던 며느리가 남편의 위급 상황에도 회식이 더 중요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아들을 통해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다. 참 신기하구나.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아내가 시댁은 불필요한 족쇄라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 그건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회식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우습구나. 민수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다. 어머니, 소라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빠서.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의 생사가 걸린 상황에도 바쁘다고 전화를 끊는 사람에게 내가 내 손주를 맡기라고? 그런 사람이 내 손주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할지 뻔히 보이는구나. 어머니, 제발. 민수야, 내가 결혼할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 아내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명절에도 피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급한 상황에도 불편해하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니. 어머니,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맞아, 아이는 죄가 없지.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나를 할머니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아이를 봐줄 수 있겠니? 은주는 단호했다. 소라가 정말 반성했다면 직접 와서 사과했어야 했어. 아들을 통해 부탁하는 건 진심이 아니야.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이 들려왔다.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내 아내가 우리를 족쇄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때 내가 가족을 지켰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주는 마음을 굳혔다. 미안하다, 민수야. 난 도와줄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상처들이 너무 생생했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이 도움만 요청하는 태도가 용서되지 않았다. 민수와의 통화가 끝난 지 사흘 뒤 요리학원 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났다. 박소라였다. 임신으로 불러온 몸을 이끌고 온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어머님. 소라는 은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서세요. 임신부가 왜 이래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시아버님 사고 때도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소라를 일으켜 세우며 학원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알아?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너는 우리를 족쇄라고 했을 때, 명절에 연락을 피할 때, 시아버지 응급실에 계실 때도 그때는 왜 이런 마음이 없었어? 어머님, 저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었나 봐요. 직장에서도 결혼하면 경력이 끊긴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소라가 변명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핑계는 그만. 너는 우리가 너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너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어. 그저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사과하는 거야? 어머님,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어요. 소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이만은 봐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다. 얘야, 너가 지금 우는 이유가 뭐니? 정말 가족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서야? 아니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야?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는 지금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야. 단지 필요에 의한 사과일 뿐이지. 은주는 단호했다. 만약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다면, 또는 너의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신다면, 지금 여기에 와서 무릎 꿇고 있을까?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주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어머님. 그래도 아이는 어머님의 손주예요. 맞아, 내 손주야.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나를 할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가 우리를 족쇄라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 알아? 너 스스로 그 다리를 끊어버렸어. 소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럼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래, 그럴 생각 없다. 은주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잘 생각해보고 해왔던 것처럼 쭉 하길 바란다. 이제 와서 몇 마디 사과로 그 모든 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야. 소라는 울먹이며 학원을 떠났다. 며칠 뒤 민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소라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은주는 짧게 답했다. 정말 생각 바뀔 여지는 없으세요? 민수야, 가족이란 건 서로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지.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렴. 그 후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다. 은주는 가끔 창가에 서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손주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사랑조차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족이란 다리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구나. 은주는 홀로 저녁상을 차리며 중얼거렸다.